2021년 강남구청 건강 콘서트.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아이 코로나 블루 극복과 집중력 향상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기억하는데요. 작년에는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상황이었죠. 우리 아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학교에 가서 이게 안전하긴 할 건가.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충격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에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하면 학교 등교를 반대하시는 의견이 거의 70, 80%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면서 이 시기를 이겨봐야겠다는 생각에 재난의 단계 중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허니문기에 해당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결속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감염이 되면은 목숨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안전하구나.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면 다 같이 그냥 검사받고 2주간 자가격리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고 그 무렵부터는 이제 최근에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비대면 수업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 맨날 집에서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하는 거 아주 보기 지겨워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졌더니 등교를 막상 해야 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전보다 애가 짜증을 많이 내고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체 생활을 안 하니 또래 관계 사회성이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는 70, 80% 이상의 부모님들이 학교 등교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은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각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 왼쪽은 미국에서 보고된 건데요.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2018년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외로움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는 가는 게 일단은 아까 재난 극복 단계에서 이제 허니문기라는 시기에는 많이들 이렇게 협력하셔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주로 부모님이건 아이들이건 완전히 셧다운하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다 보니 학교를 안 가면 확실히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오히려 정신건강 지표가 좋아졌다가 길어지니까 점점 더 우울증과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영국 데이터인데요. 2017년에 비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 비율이 확연히 2020년도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영양 실태조사는 없는데요. 성인 결과를 비추어 보면 성인에서는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비해서 우울 위험군이 약 4.8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들인데요. 이거는 뭐 병적인 아이들 아니고 대부분이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 좋아하는 시기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립 및 단절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요. 심한 경우는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가 아무래도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예전에는 전혀 듣지 않았던 마스크 써라, 그 다음에 손 닦아라, 애들하고 모여서 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위생수칙 및 감염관리랑 관련된 잔소리, 지켜야 될 규칙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입 닦는 거 훈련시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해보시면 마스크를 얘네들이 쓰라고 하는 게 그거 익숙해질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스마트폰, 게임 및 기타 중독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시기에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결핍감과 불안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높은 스트레스가 부모님하고 아이들 관점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부모님은 스마트폰 관리, 학업 관리, 생활 관리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느끼고 계십니다. 즉 학업과 연관된 거고요. 반면에 친구 외로움, 집 잔소리 답답하다, 심심하다, 지겹다. 이것이 아이들이 호소하는 3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친구가 밥 먹여주냐, 친구 좀 못 만난다고 죽냐, 그리고 심심하고 지겹다고 하면 그럴 때 공부나 해라.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현재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런 아이들하고 부모님의 관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시기에 정신과에서 자주 사용되는 심리적 개입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걸 리치 모델이라고 합니다. 리스펙트, 인포메이션, 커넥션, 호프의 앞글자만 딴 건데요. 일단은 존중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애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행동도 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너는 왜 이러냐고, 너 이상한 거 아니냐고 비난을 하시는데, 이건 병적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아이들 나름의 정상적 적응 과정임을 알고 존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인터넷상에 굉장히 카더라나 가짜 뉴스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코로나 관련 예방 조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규칙적 생활의 중요성, 그리고 가짜 뉴스를 정확한 정보와 구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좀 터놓고 얘기를 하고 공유를 하시는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중요한데요. 특히 친구를 많이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줌이나 SNS라도 일정 시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아이들 나름대로 이런 사상 초유의 감염 사태를 처음 경험하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잘 극복해내고 있는 중이라는 긍정적인 칭찬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재난 시기를 이겨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크는 나이다 보니까 아이들 증상 및 대처법이 연령대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영유아인 경우는 부모님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악몽, 수면장애 많이 호소하고요. 대소변 실수, 변비, 없었던 야뇨 증상이 새로 나오기도 하고 밥을 잘 안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떼쓰고 징징거리고 매달리는 행동이 불안하니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버릇을 잡아야 된다고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고 혼내고 이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해하고 참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놀이나 그림을 통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표현하게 해주시고, 또 예전에는 혼자서 잘 자다가 불안해지면 부모님 방에 와서 좀 자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런 수면 습관이나 태도의 변화를 일시적으로는 좀 허용해 주시고, 불안이 줄어들면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시거나 잠이 잘 오도록 차분하고 편안한 활동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흐트러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도 확연히 저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인 경우는 영유아랑 비슷하게 과민성 징징거리고 몸이 좀 크다 보니까 심한 경우는 막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수면 식욕의 이상, 학교만 가자고 하면 두통, 복통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잘 놀던 아이가 또래랑 잘 안 놀려고 하거나, 집안에 지금 시간이 많아서 이제 예전에는 집안에서 뭘 갖고 잘 놀았는데 그런 좋아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상실된다거나, 또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의 경쟁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내용을 잘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동의 대표적인 코로나 블루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면 이제 부모님께서는 영유아한테 통했던 그런 전략들 뿐만 아니라 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도 재택근무 많이 하시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집안일을 같이 재미있게 하면서 연결감, 그리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독립심,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는 상냥하지만 분명하게 한계 설정을 해주셔서 이 나이에는 매일매일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놓게 하신다거나 사용 시간을 좀 엄격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가져요.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가짜 정보들이 많이 퍼지니까.
그래서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너는 뭐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이렇게 윽박지르시지 말고 잘 질문하고 올바른 정보로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불안감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창의적이고 가족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만들어갈지를 같이 의논하면서 좀 놀이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청소년기인데요. 건강 증진하기 위한 행동을 무시하는 거, 방역수칙 안 지키고 PC방, 노래방 가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들끼리 몰래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또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하루 종일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또 아동 때와는 달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는 감염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활 태도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거부하면 아이들 나름대로 타이밍이 있으니까 강제로 막 대화를 시도하시려고 하지 않는 게 더 낫고요. 오히려 전화, 인터넷,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좀 연락을 유지하면 자기들끼리도 스트레스를 많이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집안일이나 뭐 어린 형제자매 지원하는 거를 좀 역할을 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용돈을 주신다든가 해서 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뿌듯함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기에는 워낙 친구, 자기 평판에 목숨을 거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이 됐다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만 해도 소문이 쫙 퍼지거든요. 그러면 낙인 또는 낙인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걱정이 매우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음성 받고 다 괜찮은데도 어떤 경우는 나 학교 못 간다, 애들 볼 수가 없다,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하면서 심지어 심한 애들은 이제 자퇴까지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걱정을 그냥 허투 듣지 마시고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코로나 블루 극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년 좀 지나니까 부모님들 현실적인 걱정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967명에게 물었다는 한 신문 기사인데요.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학교 일선에서도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위권이 증가하고 상중위권이 축소가 되었다는 건데요. 여기 기사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우픈 현실입니다. 영어 서술형 시험 채점하기가 너무 쉽대요. 왜냐하면 절반이 아예 답을 못 적고 그냥 빈칸으로 낸다고 그러고요. 예년에는 일본어 배울 때 히라가나 같은 거는 다 외웠었는데 작년에 원격 수업을 고2 때 하고 고3 때 만나보니까 절반이 읽지도 못하더라. 이게 현실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실시간 줌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딴짓을 무한하게 할 수가 있고요. 밤낮이 바뀌어서 너무 졸려가지고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수업 시간에는 자고 하는 애들도 많고 줌을 거의 많이 꺼놓고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래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온라인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말은 다른 친구들도 온라인 수업 잘 듣는 애 거의 없어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계속 갈등이 많이 돼서 저한테 인터넷 중독으로 상담 들어오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통상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들인데요. 심리적 환경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환경하고 또래 집단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가정 환경도 상당히 다릅니다. 줌을 선생님들이 이제 토론을 하려고 틀어놓으라고 하면 이 생활 소음이 장난이 아니래요. 동생 우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게 통제가 안 돼서 생각보다 조용하게 온라인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오디오 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인터랙티브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있고요. 집중력, 공부의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스갯소리로 요즘 학생들 일어나는 패턴을 10시족, 12시족, 오후 5시족이 있다고 합니다. 10시족이면 선방한 거, 12시족이면 보통 밤새고 게임하다가 오후 5시 돼서야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 당연히 다음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 이외에도
또 개인적 특성이 공부에 영향을 주는데 나이나 발달 수준은 물론 중요하고요. 각 개인의 인지 능력, 지능, 작업 기억, 주의력, 기억력 등 개인차에 따라서도 다르고 특히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동기, 자기조절 및 관리 능력, 감정조절 능력이 학습을 지속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제가 오늘은 특히 실행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행기능 11가지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의 집중, 과제 개시, 계획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정리 및 조직화, 시간관리, 목표 집중, 융통성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야, 저게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본인이 흥미를 가지는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지면 성공하겠구나 하는 게 부모님께서도 딱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실행기능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일생 동안 발달을 하고 보통은 키처럼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또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전보다 갑작스럽게 이 실행기능이 발달을 하는데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1살 때는 이걸 컴퓨터 CPU나 램으로 표시를 한 거면 1개 정도 장착, 4학년인 10살이 되면 2개 정도, 18살 성인이 되어야 이제 제대로 돌아가서 옆에 실행기능을 원활하게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실행기능의 발달이 또래보다 2, 3년 이상 지연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가 이상하게 그 온라인 수업하는 걸 지켜보니까 진짜 집중도 못하고 또래 대비해서 너무나 기능이 떨어진다 하시면 그거를 아이가 안 하는 거라고 막 혼내고 탓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아이 실행기능의 발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뭔가 질환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가 어려운 경우들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행기능의 장애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 학습장애, 지적장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혹시 적응 문제는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부모님께서 혼자 얘를 다루기가 쉽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꼭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맞벌이 부부 엄마들도 힘들어하고 집에 계신 어머님들인 경우는 이 도돌이표 밥해 대고 아이 온라인 수업 집중하는지 감시하시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드신데요. 근데 어머님 건강이 무너지시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불안해지시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이 돌보는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머님도 가장 기본적인 수면, 식사, 운동은 챙기시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종교, 취미 활동은 지속하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음악, 영화를 보고 많이 웃으시고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계를 지키시고 주변에서 무리한 요구하는 건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이런 재난 상황이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고 아이한테 너무 폭언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까지 가면은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 집안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 보기도 힘든데 무슨 나한테 이런 사치를 부릴 시간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시기에 스스로를 돌봐주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이들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본인 행동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본인을 챙기는 것이 절대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일반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재난 상황이 있으면은 대부분 부모님하고 잘 넘는데요. 고위험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들도 아이 기능이 심각히 저하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특히 확진자 학생이나 교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확진자의 한 30%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심리적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은 많이 악화가 되고요. 특히 정서 문제가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자해 타해 위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일상생활 어려움, 여러 가지 중독 문제라든가 이게 발생하는 아이들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꼭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이런 재난이나 트라우마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회복과 성장에 대한 소망들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고 이걸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마음건강 지키기, 감염병 대응의 학교 심리방역 가이드, 그리고 다 들어줄게라는 거는 24시간 소아청소년 모바일 상담이라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시면 전문가로 좀 연결을 시켜드리고요. 또 6월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학교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전문가 제도가 교육청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저희 강남세브란스 병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 가지 진료비 지원도 되고 8회까지 상담이 무료로 지원이 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동 청소년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집중력 향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초유의 코로나 시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걸 이겨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